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남미 베네수엘라에 배치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이를 냉전의 유령이 부활했다며 긴급 보도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5,500km, 속도 마하 10. 한 번 발사되면 유럽 주요국이 10분 만에 타격당할 수 있는 괴물 무기였죠. 푸틴 대통령은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미국 국방부는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린 이미 동맹국과 협력 중이다. 한국이 개발한 K-방패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다. 그 한 줄의 발표에 CNN과 BBC, NHK, 심지어 러시아 국영방송까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핵미사일을 멈출 수 있는가? 세계는 한반도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밀러입니다. 38살 미국 버지니아의 국방분석연구소에서 러시아 군사 전략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원이죠. 그날 아침 제 책상 위로 날아든 긴급 보고서는 제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러시아 오레시니크 미사일, 베네수엘라 배치 가능성. 붉은 글씨로 박힌 경고 등급 최상위. 저는 즉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오레시니크. 이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의 혈압을 올리기에 충분한 무기였습니다. 극초음 속 핵탄두 미사일.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며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도 요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남미 한복판, 미국 코앞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동생 마이클이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됐다가 아시아 지역의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 적힌 단어가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K4 장비 결함. 한국 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결함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기술을 증오했습니다. 싸구려 조립 공장. 값싼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죠.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마이클의 사진이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분노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데 제 눈이 한 단락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의 방어 알고리즘이 오레시니크의 통신체계 분석에 성공. K-쉴드 프로젝트, 대한민국 해군과 다르파의 공동 시뮬레이션.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한국이요? 그 한국이 러시아의 최첨단 핵미사일을 분석했다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분명 과장 보도거나 아니면 미국 기술을 빌려다 쓴 거겠죠. 한국 따위가 독자적으로 이런 걸 해낼 리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해군 소속 기술진이 베네수엘라에 파견됐다는 내용, 나토 기술 지원단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르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한국의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어요. 아니야,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한국이 이런 걸 해낼 리 없어. 저는 보고서를 덮고 다음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 상황실. 육중한 철문을 지나 들어선 방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고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이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 화물기 2대가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오레시니크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합법적인 기술 지원이라 주장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부품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남미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그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안보 위협이 될 테니까요. 미국 본토까지 불과 10여 분 거리. 경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담당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현재 나토 기술지원단 소속으로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한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도현 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자통제 장교 출신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베네수엘라 방공 레이더망을 점검 중이며 오레시니크 통신체계 분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이라고요? 그가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 의구심은 다음 영상 클립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카라카스 현지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됐어요. 카메라 앞에 선 동양인 남성.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침착한 표정. 그가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레시니크는 요격 불가능하다는데 정말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김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상대보다 먼저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눈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그 발언을 타전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한국인의 과대망상이라 비웃었지만 유럽 각국은 긴장하기 시작했죠. 저는 화면 속 김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며 한국 해군의 전자전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찾았어요. 3년 전 다르파와 공동 개발한 위성 링크 분석 알고리즘. 북한 미사일 추적에 활용됐고 성공률이 97%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오레시니크를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은 거겠지. 독자적으로 이런 걸 해낼 나라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한국인 기술자의 얼굴로 가득했어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방어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보는 눈이다.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문자였어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전자파 교란 신호 포착. 발신원 추적 중.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카라카스 상공,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전자파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니 그건 단순한 교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오레시니크의 통신망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패턴은 제가 오후에 본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 알고리즘.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한국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핵미사일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무모하고도 대담한 작전을 말이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적도에 가까운 이 도시는 밤에도 후덥지근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러시아 화물기 2대. 기체 옆면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오레시니크라는 단어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죠.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어요. 러시아 기술진들이 화물을 내리는 모습, 베네수엘라 군 호위 차량들이 둘러싼 장면,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나토 기술 지원단의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김도현도 그곳에 있었어요. 위성 사진으로는 얼굴까지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신원 확인 데이터가 그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 기술자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방공 레이더망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정보국 CIA 본부였어요. 보안 등급이 한층 높아진 회의실. 참석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뜻이었죠.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지난밤 포착된 전자파 교란 신호의 상세 분석 결과였어요. 담당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는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위성통신 링크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침투입니다. 누군가 이미 그들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러시아의 최첨단 암호화 시스템을 뚫었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담당관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신호 패턴 분석 결과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3년 전 다르파가 한국 해군과 공동 개발한 위성 링크 분석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시 한국이었어요. 도대체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겁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담당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현재 김도현과 그의 팀이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나토 기술 지원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니터링하되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존, 이거 말이 돼요? 한국이 정말 저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엘리사, 당신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들은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자전 기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마이클의 죽음. 그 사고 보고서. K 사장비 결함. 그 기억이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카라카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나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강조했고 오레시니크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토 기술 지원단 쪽을 향해 물었어요. 나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김도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베네수엘라의 민간 방공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어 기술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CNN은 이를 K-디펜스 독트린이라 이름 붙였고 러시아 국영 방송은 한국인의 허세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독일 국방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영국 국방장관은 K-방패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하던, 제가 증오하던 그 나라를 말이죠. 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의구심 그리고 묘한 호기심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또 다른 전자파 교란을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더 강력했습니다.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순간적으로 마비됐고 3초간 모든 신호가 끊겼다는 거죠.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정체불명의 전자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호의 출처가 워낙 교묘하게 위장돼 있었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신호 패턴, 주파수 대역, 암호화 방식. 모든 게 한국 해군의 전자전 시스템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누구도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저는 김도현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마치 모든 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방어 기술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러시아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국제적 외교 위기로 번질 테고 자칫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는 작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장에 직접 가고 싶다고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지금 카라카스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삼엄하게 경계 중이야. 민간인 연구원이 갈 곳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러시아 군사 전략 전문가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오레시니크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결국 상사는 허락했어요. 단 나토 기술지원단 명의로 가되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 후 저는 카라카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 증오를 흔드는 의구심, 김도현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남미 대륙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후텁지근한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적도 근처의 습한 공기는 숨쉬기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죠. 공항 밖에는 나토 기술지원단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운전병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숙소로 먼저 가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술지원단 본부로 바로 가주세요. 김도현 씨를 만나야 합니다. 차창 밖으로 카라카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거리를 메운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베네수엘라 군 검문소.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러시아 미사일이 이곳에 온다는 소문은 시민들에게도 퍼져 있었고 불안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30분 후 저는 나토 기술지원단 임시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카라카스 외곽의 허름한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최첨단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여러 나라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한미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레이더실에 계십니다. 안내해드리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모니터들에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동부 사막 지역을 확대한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였죠. 레이더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김도현을 직접 마주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깔끔한 작업복 차림에 헤드셋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밀러 박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견고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악력이었죠. 반갑습니다, 김 씨. 당신의 작업에 대해 듣고 직접 오게 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옆 테이블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어요. 원두 향이 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동네 커피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파형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게 오레시니크 통신 신호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성 링크를 통해 송수신되는 암호화된 신호죠. 우리는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죠? 그들의 시스템은 최첨단이라고 들었는데요. 김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암호를 푸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읽는 거죠. 패턴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모든 통신 시스템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송신 간격, 주파수 변조 방식, 에러 정정 코드의 패턴. 이런 것들은 암호화돼 있어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리듬을 읽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파형들이 규칙적으로 춤추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분명 패턴이 보였죠. 하지만 그걸 읽어낸다고 해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밀러 박사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력? 아니면 방어력?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보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아는 것.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오레시니크를 물리적으로 요격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발사 자체를 막으려는 거였죠. 통신망을 장악해서 미사일이 날아오르기 전에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 씨, 이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 들키면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텐데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지원단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도현과 그의 팀이 하려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통신망의 침투에 통제권을 빼앗는다. 성공하면 세계를 구하는 일이지만 실패하면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하던 나라, 제 동생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호출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레이더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김도연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대답했어요. 러시아 위성이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오레시니크 기지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파 교란이 발생했어요.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링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링크 침투율 3%, 5%, 8%.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정말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떴어요. 러시아 정보국이 역추적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차단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코드들이 화면에 쏟아졌고 통신 신호가 급격히 변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김도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화면이 안정됐습니다. 역추적 차단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김도현은 긴 한숨을 내쉬며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눈치챘어요.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체가 들통나면 어떡하려고요?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가만 안 둘 텐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도현과 그의 팀은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발각되면 적국 한복판에서 체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건 미국의 문제잖아요. 한국이 나설 이유가 있나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북쪽엔 핵무기가 있고 주변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기는 혼자 막을 수 없다는 것. 세계가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카라카스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김도현과 함께 본부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졌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너머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었죠. 김 씨, 저는 물었습니다. K방패가 정확히 뭔가요?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방패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이에요. 적의 통신망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공격 이전에 무력화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수십 년 감시하면서 우리는 배웠어요. 미사일 자체를 막는 것보다 발사 명령을 차단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요. 그래서 개발한 게 K방패입니다. 위성통신, 지상통제, 암호화 신호까지 모든 전자 네트워크를 거꾸로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사이버전의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미국도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김도현이 대답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할 때 우리 정부는 깨달았죠.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공격 이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군,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북한 통신망은 워낙 폐쇄적이고 원시적이어서 오히려 추적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죠. 그리고 3년 전 다르파와 공동 연구를 시작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러시아 핵미사일을 상대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요. 김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니까요.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막는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괜찮았어요.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전하기만 하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김도현의 허락을 받고 작전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외곽 지하 벙커였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도현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푸른 글자로 쓰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작전명 미러. 그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오레시니크의 위성 링크를 거꾸로 추적해서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작전입니다. 거울처럼 그들의 신호를 반사시켜 혼란을 주는 거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위성, 베네수엘라 지상국, 그리고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를 잇는 통신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중 한 지점을 클릭했어요. 여기가 약점입니다. 지상국과 위성을 잇는 중계기예요. 여기서 신호 지연이 발생하는데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하면 우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 코드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그는 코드를 입력했죠. 화면 한쪽에 침투율이 표시됐습니다. 1%, 3%, 5%.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열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김도현이 대답했어요. 이틀 안에 20%까지 침투하면 미사일 발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요.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도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역추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러시아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쓸까요? 아니면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할까요? 저는 마이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동생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 있었어요. K 사장비 결함. 그 단어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싸구려 기술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생존으로 단련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70년을 버텨온 민족이었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의지가 지금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방패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위험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라카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잠든 사이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죠. 복도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러시아 정보국이 움직였습니다. 김도현 씨가 작전에 관여했다는 첩보가 유출됐어요.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그를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김도현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다급히 물었죠. 장교가 대답했어요.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어요. 저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벙커로 향했어요. 도로엔 베네수엘라 군 차량들이 보였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김도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벙커 입구에 도착하자 미군 헌병들이 저를 막아섰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사님.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토 요원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결국 그들은 저를 들여보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벙커 안은 비상등만 켜져 있어 음산했죠. 작전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김 씨,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해요. 베네수엘라 군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요. 작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쳤어요? 잡히면 끝이에요. 러시아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침투율이 18%까지 왔어요. 20%만 넘으면 오레시니크 발사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는 다시 키보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8%, 18.5%, 18.8%. 너무 느렸어요. 밖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이 벙커 외곽 경계를 돌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 헌병들이 시간을 벌고 있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김도현은 헤드셋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밀러 박사님, 제가 혹시 못 빠져나가면 이걸 본부에 전해주세요. 그는 USB 메모리를 건넸습니다. K-방패의 핵심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미국과 나토가 이걸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받으며 목이 메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직접 가져가야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임무는 이 작전을 완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도연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같이 나가야 해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군인이었어요. 임무를 완수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K방패 코드 77로 전환. 그와 동시에 모니터의 모든 화면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한 거였죠. 김도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본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어요. 그들은 스페인어로 소리쳤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도현을 가리키며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분명했죠. 김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죠. 그가 끌려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보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전해주세요. 한국은 싸구려 기술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생존으로 만든 기술국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작은 장치 안에 세계를 구할 기술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데이터룸에서 수천 개의 코드가 동시에 활성화됐다. 한국의 인공지능 방어망이 전 세계 통신 위성과 동기화 시작. K방패 시스템 완전 가동. 김도현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코드 77. 그건 단순한 작전 코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마스터 키였던 겁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그물망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차에 올라타 본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혼잡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김도현의 마지막 말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으로 만든 기술국이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모든 게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미군 장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대형 스크린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교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K방패를 완전 가동시켰어요. 5개 대륙 위성이 동시에 오레시니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수십 개의 푸른 선들이 베네수엘라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모든 동맹국의 위성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K방패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함께 싸우게 만드는 능력. 그게 한국이 가진 진정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정확히 써내려갔어요. 한국의 K방패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다. 전 세계 동맹국을 연결하는 평화의 네트워크다. 우리는 이를 지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김도현이 체포됐지만 그의 임무는 성공했다는 것을요. 이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흘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라카스에서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에 쥔 USB가 그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브리핑에 소환됐습니다. 국방장관 직속 회의였어요. 육중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소. 김도현이라는 한국 기술자에 대해 보고해 주시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현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 출신의 전자전 전문가였고 K방패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러시아 핵미사일의 통신망에 침투해 발사 자체를 차단하려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장성이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직전까지 갔어요. 침투율이 20%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오레시니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을 거예요. 제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K방패의 핵심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이 기술을 지키는 걸 선택했습니다. 장관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분석팀에 넘기도록 하겠소. 그런데 밀러 박사, 솔직히 물어보겠소. 당신은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동생 마이클의 죽음, K4장비 결함이라는 보고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증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요. 장관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들을 싸구려 기술국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생존으로 단련된 나라였어요.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버텨왔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K방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공격이 아닌 방어, 파괴가 아닌 무력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한국은 이 철학으로 전 세계를 연결했어요. 그게 그들의 진짜 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겠군. K방패를 나토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풍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평화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요. 김도현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외교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김도현의 작전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한국은 왜 김도현을 구하지 않는 걸까요? 그는 조국을 위해, 아니 세계를 위해 싸웠는데 말이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나서는 순간 이건 국가 간 분쟁이 돼요. 그럼 김도현은 더 위험해지죠.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밀러 박사, 당신에게 특별 임무가 있소. 서울로 가서 한국 국방부와 회동하시오. K방패 프로젝트 공동 개발권을 논의할 것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간다고요? 한국으로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김도현이 지키려 한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했죠.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 편안한 여행이셨나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중 창밖 풍경에 저는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였죠. 제가 생각하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용산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여러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지하 데이터룸으로 안내됐죠.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수백 대의 서버가 빼곡했어요. 대형 스크린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위성 데이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K방패의 심장부였던 거예요.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장성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호 준장입니다. K방패 프로젝트 책임자죠.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장님. 김도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제 첫 질문이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가 강경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를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보시죠, 밀러 박사님. 이게 김도현이 목숨 걸고 지킨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맹국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K방패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평화를 지키는 네트워크예요. 한 나라가 위협받으면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우리가 꿈꾼 세상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혼자만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김도현이 목숨 걸고 지킨 이유였어요. 준장님,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나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요. 이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막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전하기만 하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도현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싸구려 기술국이 아니다. 생존으로 만든 기술국이다.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장님,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인한 게 아닙니다. 그저 생존했을 뿐이에요.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버텨왔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 함께 해야 산다는 것. 그래서 K방패를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나라였어요. 파괴하지 않고 지키는 법을 터득한 민족이었죠. 회의는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깊이 대화했어요. 그들은 겸손했지만 실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이준호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전통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죠. 식사를 하며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김도현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을 모두 깨뜨렸어요. 이준호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김도현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는 곧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데려올 거예요. 저도 술잔을 들었죠. 건배.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건배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죠. 김도현이 지키려 한 살들이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국방부 상사에게 보내는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K방패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김도현을 구출하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죠. 2025년 11월 7일 새벽 3시 40분. 전 세계가 긴장 속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오레시니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했거든요. 베네수엘라 동부 사막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죠. 저는 워싱턴 본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베네수엘라 기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발사대에 오레시니크가 서 있었고 러시아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NN, BBC 모든 언론이 생중계에 들어갔어요. 앵커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김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시작한 작전이 지금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죠. K방패가 정말 오레시니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19, 8. 화면 속 러시아 관제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7, 6, 5.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 3, 2.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어요. 러시아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죠. 통신 두절. 위성 링크 끊김. 발사 시스템 오류. 러시아 기술진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떴어요. 링크 오버라이드 감지됨. 출처 불명.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오레시니크는 발사대 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러시아 기술진들이 급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3초 후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쉴드 액티베이티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방패 가동됨 대한민국.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성공했다. 한국이 해냈다. 장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김도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기지 상공에서 미세한 청색 파장이 감지됐습니다. 전자기 교란 신호였어요. 한국의 K방패 위성망이 오레시니크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죠. 미사일은 발사 명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핵미사일을 막았다. K방패 시스템의 승리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발사가 연기됐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개입했고 성공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난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격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이틀 후 김도현이 석방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베네수엘라가 굴복한 거예요. 그는 서울로 돌아왔고 공항에서 영웅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어요. 김도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화면 속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K방패가 오레시니크를 막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였죠. 회의장에 들어서니 김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이었어요. 군복을 벗었다고 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씨.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밀러 박사님도요. 그날 USB 잘 전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나토는 K방패를 동맹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도현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당신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편견을 가졌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예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70년을 버텨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운 나라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인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평화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죠. 우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전쟁 때 피로 물들었던 거 아세요? 70년 전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지만 복수를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졌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에서 특별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방장관과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에 대해 보고했어요. 저는 준비한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죠.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으로 그들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은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밀러 박사. 당신의 보고를 받아들이겠소.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마이클의 사진을 꺼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국을 미워했던 건 잘못이었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 오히려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이제 알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간 저를 짓눌렀던 증오에서 벗어난 거였죠. 다음 주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세이브드 더 스카이, 한국이 하늘을 구하다였어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K방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일었어요. 유럽 각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도 K방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었죠. 러시아 국영 방송조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이제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강국이다. 중국도 침묵을 깼습니다. 인민일보에 실린 논평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동아시아의 자랑이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김도연을 만나러 왔죠. 그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웃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야 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원래 이랬어요. 다만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목숨을 걸었던 그 작전을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김도현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한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을까요? 김도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김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싸구려 기술국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방패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우린 그저 생존으로 만든 기술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이 이제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누군가 얼마나 애쓰는지를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워싱턴에 돌아와 저는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K방패 나토 확대 계획. 저는 그 파일을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도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기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에도 그들은 깨어 있을 거예요. 피스 스루 스트렝스. 힘을 통한 평화. 한국 해군 기지에 새겨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켜야 하죠. 그리고 한국은 70년 넘게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 마이클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말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이제 난 평화로워.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게 됐어. 그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사진 속 동생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국에게, 김도현에게,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더 안전한 세상이었어요. K방패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나라 대한민국을 저는 이제 존경했습니다.